회사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리움미술관에 가면 국가 지정문화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조선백자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보물급 백자까지 총동원된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조선 도자기 역사를 백자라는 키워드로 보여주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흠결이 있는 백자를 꺼내놓은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흔적의 역사, 오늘은 조선백자에 숨겨진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조선백자 국보 보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유물이 총동원돼 전시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언론 공개 후에 인터넷 사이트 신문 제목들을 보니까 현란하더라고요. 무슨 뭐 너희 중에 뉘에 군제 기계가 있냐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백자쟁명, 청화, 철화, 동화, 조선백자 뭐 대표들 다 모인 챔피언스 리그다 뭐 하고 또 자기 몸까지 해서 눈 뗄 수 없는 조선백자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조선백자의 스펙터클이다. 뭐 이런 되게 그 현란한 제목들인데 각 언론사에서 보면 그 편집자의 감각을 이렇게 마음껏 뽐낸 온갖 수식어와 함께 이렇게 뭐 앞다퉈 소개를 했는데요. 조선백자 중에 국보보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가 59점이에요. 그중에 절반이 넘는 31점, 국보가 10점이고 보물이 21점이고 그다음에 일본 소재 34점까지 포함해서 총 185점의 백자가 총 출동한 특별전입니다. 원래 리움미술관이 조선백자를 많이 특히 이제 국보급 조선백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백자까지 갖고 오고 특히 일본으로 넘어간 백자까지 지금 갖고 왔다. 규모가 뭐 굉장할 것 같은데요. 근데 특별전 제목이 조선백자 군지지향이에요. 군자지향입니다. 군자지향. 예, 그렇습니다. 왜 군자라는 그 명칭을 넣었을까요? 논어의 옹야편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바탕이 겉모습보다 나오면 거칠고 겉모습이 본바탕보다 나오면 호화스럽다. 그래서 외관과 본바탕이 어울린 뒤에라야 군자답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조선백자야말로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룬 군자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해서 전시 그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보급 백자는 몇 점 정도 됩니까? 국보급 보물급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59점인데 그중에 이제 31점이 이제 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국보 보물이 31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장품 3점 포함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백자 8점까지 해서 베스트 42점을 한 공간에 가림막 없이 이렇게 쭉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전시장 가면은 뭐 청화, 철화, 동화 안료로 이렇게 다양한 무늬를 지닌 그런 백자들이 총 출동해서 어떻게 보면 눈이 호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공간 안에다가 백자들이 이렇게 쫙 베스트만 이렇게 쫙 같이 이렇게 뭐 일렬도 아니고 곳곳에 쫙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고 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곳곳에 이렇게 쭉 하고 그래갖고 위에 조명이 이렇게 다 한 번으로 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그 위용과 기세에 그냥 확 짓눌릴 것 같은데 가면. 근데 가장 눈에 띄는 백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 보는 사람 마음이죠. 뭐 화려한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백자에 눈이 갔는데 이 전시장에 열지어 들어서 어떤 휘황찬란한 백자 가운데 맨 뒤에서 그런 화려한 백자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백자 달 항아리 3점에 이제 관심이 갔는데요.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흔히 흠결이 있는 그런 2점에 특히 이렇게 눈길이 머물더군요. 아, 이게 국보 보물이에요? 예, 그 하나는 국보고 하나는 일본에서 온 겁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보통 도자기에 흠이 있다는 거 그거는 국보로 잘 안 지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국보 백자 달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바탕은 새하얀데 몸뚱 전체에 커다란 누런 얼룩이 이렇게 있어요. 문화유청 국보 사진을 보면 사실 얼룩이 별로 안 보이는 부분 사진을 썼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막상 가서 보면 360도 돌면서 이렇게 보면 얼룩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백색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친다면 흠결이라는 것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항아리를 구입할 때 당시 리움미술관 관계자가 고 이건희 회장의 출근길을 막아서서 결제한 것으로 유명하죠. 당시에 뭐 아파트 한 채 값을 치렀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비싸군요. 그런데 얼룩이는 항아리에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런 아주 호환 대접을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국보까지 됐잖아요. 사실 이유가 있는데 약간 비대칭인데 거의 풍만한 정원을 그리는 어떤
그 거의 완벽한 달 항아리다라는 것에서 일단 점수를 얻었고 예. 그 몸통에 가득한 얼룩 또한 국보로서의 가치를 좀 높였는데요. 분석 결과 식물성 기름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아리에 스며든 그러니까 담겨 있던 기름이 밖으로 배어난 건지 혹은 항아리가 엎어져서 옆에 쏟아져 있던 기름에 이렇게 흠뻑 젖어든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항아리가 감상용이 아니고 당대 사람들의 손때와 기름때가 묻은 어떻게 보면 생활 용기였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전시 용도로 예. 그냥 근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둔 게 아니라 누군가 굉장히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역사적 가치를 그럼요. 인정했다.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예. 하양 항아리에 술과 참기름이라든가 꿀을 담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일본 와세다대 박물관에서 보면 웃바쇼라는 명문이 새긴 그런 백자가 있는데 네. 웃바쇼의 웃은 윗상자 그러니까 위라는 얘기고 예. 바쇼는 바깥 소주방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이 백자는 윗전에 딸린 바깥 소주방 그러니까 외 소주방에서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예. 또 개인 소장품 중에는 연령군 곁주방명 항아리가 있는데 네. 숙종이 6째 아들이 연령군이거든요. 이헌인데 그 연령군 이헌의 집 주방에서 사용한 항아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또 명문이 새겨져 있으면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그걸 알려주시기도 네. 하셨고요. 근데 이 방송하면서 슬쩍 찾아보니까 네. 항아리 표면 얼룩이 좀 구름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구름에 걸친 달을 모양상케 하는 어떤 산수화일 수도 있고 혹은 백색의 도화지에 그린 뭐 한 폭의 추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여담은 이 항아리를 들고 온 사람이 백자 표면에 얼룩을 지우면 어떠냐라고 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유물을 구입한 미술관 관계자가 기겁을 하면서 손사래를 쳤다고 해요. 사실 이 골동품계에서 뭐 얼룩을 지우는 것은 다반사였는데요. 그러나 이 관계자는 얼룩을 빼면 사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짐을 해두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얼룩을 뺐다면 좀 밋밋하죠.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그런 어떤 백자의 역사성 이것이 이제 얼룩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송두리째 그것이 없었으면 송두리 살았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이 모골이 성낸다. 왜냐하면 그 얼룩을 다 지웠으면 깨끗하긴 하지만 좀 어떻게 역사성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얼룩 북부 항아리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오른쪽 옆에 보면 또 한편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또 달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항아리가 일본의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미술관 소장품입니다. 근데 달 항아리가 워낙 크잖아요. 이렇게 안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꿀을 넣으면 얼마나 많이 담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지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다가 깜짝같이 복원된 그 백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300조각으로 박살난 항아리다라는 건데요. 원래 이 항아리는 일본에서 소설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그런 시가 나오야와가 관계가 있는 백자라고 하는데 네. 시가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라의 도다이지라고 해서 동대사라고 하는 그 사찰에 저 관음원에서 머물면서 신세를 지고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 절의 주지한테 선물로 이렇게 항아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항아리가 관음전 응접실에 되게 잘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1995년 7월 어느 날 사찰에 침입한 남자가 달 항아리를 들고 도망가다가 발각이 되니까 위로 올렸다가 완전히 힘껏 내동댕이 쳤다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뭐 붙잡힐 것 같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깨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포위당하니까 도망가려고 던졌다라고 하는데요. 잽싸게 도망갔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사찰 측에서는 미술사학자, 고고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산산조각난 항아리를 가루까지 솔로 이렇게 잘 쓸어 담았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셀 수 있는 도자기 편만 해서 300조각이 넘더라라는 건데요. 이 경찰 조사 후에 항아리 조각 그리고 가루를 뭐 오사카 시립 동양 미술관에 이제 그대로 기증이 됐는데 네. 박물관 측에서 미술관 측에서는 고심 끝에 이게 가능한 형태만이라도 좀 복원하는 게 어떠냐라는 결론을 내렸죠. 아니 가루가 될 정도인데 지금 300조각으로 쪼개졌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복원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리 복원하는 전문가들도 이거는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 한 전문가가 손을 들고 나섰다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술관 측에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6개월 후에 그 전문가가 복원이 거의 다 됐다라고 하면서 복원 중인 달 항아리를 들고 왔는데 거의 완벽한 형태로 그 복원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그 원래 도자기 깨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 금칠하거나 이렇게 해서 복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기술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실제로 그 다랑아리 보면 수리하는 흔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감쪽같이 복원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복원 전문가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래서 이제 갖고 온 이유가 미술관 관계자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예. 마무리 복원 방향이 있는데 두 가지다. 복원한 흔적까지 완전히 지울 수가 있고 네. 또 혹은 자세히 보면 복원하는 흔적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원 방법도 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미술관 측에서는 서슴없이 두 번째 복원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품된 그 이 달 항아리를 눈이 빠져라 하고 봤거든요. 근데 구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구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화질 사진까지 확대해서 제가 봤는데 결국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시 기획자의 설명을 듣고 이거다라고 표시를 해줘가지고 거의 그 완전히 이제 뭐 이게 희미한 흔적을 분간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예. 이 제가 표시해 놓은 사진에서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마음 좋은 사람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외에도 네. 이 세 점이 있는데 베스트 40에 선발된 그거는 보물이에요. 보물 달 항아리 역시도 특징이 있는데 보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아래 위를 따로 만들어서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항아리의 제작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죠. 저기 미슐랭 가이드 시간에 네. 달 항아리를 위 아래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붙였다, 붙이는 거다 이렇게는 저희가 뭐 같이 얘기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달 항아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뭐 이 여러 그 휘황찬란한 그런 뭐 백자도 사실은 절정의 예술성을 뽐내는 거죠. 그런데 뭐 왠지 살 좀 찌고 혹은 비대칭이고 또 무늬도 없고 그런 달 항아리에 마음이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사실 성군의 으뜸과 버금이 누구냐면 세종과 성종이잖아요. 이분들이 또 이 순백색의 의미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은 오로지 백자 그릇만 썼다라는 기록이 있고 성종은 안료를 사용하지 않은 순백자잔을 승정원에 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술잔은 맑고 티가 없다. 술을 따르면 티끌이나 찌꺼기가 다 보인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대단히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늬가 없이 하얀색을 띠는 게 마음을 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성종 임금의 한마디가 핵심인데요. 백자처럼 맑고 티가 없으면 선하지 않는 것은 다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성종이나 세종이나 이런 성군이라면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조선 백자의 멋과 흥치를 사실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심지어 북학파 실학자인 박재가는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또 중국 통이에요. 중국 찬양론자인데. 네, 그렇죠. 예, 중국 자기는 정교하고 화려하지만 조선 자기는 몹시 거칠다라고 디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요. 하얀색이어야지 흠이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인다. 그렇죠.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네, 맞아요. 뭐 이런 배경을 따지고 보니까 좀 이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이 박재가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백자의 가치를 조금 얕잡아 본 건 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또 백자도 얕잡아 보고 더더군다나 또 달 항아리도 얕잡아보고 더울 때를 받았는데 이 달 항아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엽까지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반짝 생산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관심 받겼다라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높이가 40cm가 넘는데 그런 대형 백자를 만들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이 큰 항아리를 한 번에 물레로 이렇게 성행한다는 것은 뭐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하잖아요. 뭐 중력의 변화 때문에 그렇죠. 지나치게 나중에 가면 다 만들어놨는데 찌그러져 버리거나 그렇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그 다랑아리가 중국하고 일본 같은 데는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 건 없죠. 그 중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붙여서 만들었긴 했다 그래요. 근데 위아래를 붙여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렇게 수출용, 일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화려한 달 항아리인데 우리 같은 경우 항아리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이 항아리를 구워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갈라지거나 이렇게 뭐 트거나 이러잖아요. 틀어진 부분을 완벽하게 원형으로 마무리 짓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옹기처럼 생활용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없다. 멋을 내거나 문양을 넣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를 가도 중국, 일본 그 항아리도 있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생활용기로 썼기 때문에 실용성을 강조했고 모양을 내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직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부터 사실 반전이 좀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달 항아리의 명칭이 그런데요. 원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백자대오라는 그런 되게 무미건조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해방 이후에 화가인 김한기 화백하고 미술사학자인 최순호 선생이 달 항아리 이름을 지었는데요. 왜냐하면 밤하늘에 둥실 떠 있는 보름달 같은 백자라고 해서 달 항아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김한기 화백은 찌그러진 백자 항아리를 특히 좋아했는데 그중에서도 찌그러졌으면서도 좀 둥근 항아리 그걸 특별히 달 항아리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국보급 때는 그 백자나 아니면 청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름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짓잖아요. 기형이나 모양이나 무늬 가지고만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슨 청자 앞에 뭐 철하다 그러면 철하 무슨 문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달항아리라고 적어놓으니까 전혀 다른 도자기 같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한규 화백이 그 1949년 잡지에 뭐 이렇게 그 2조 달 항아리라고 해서 시를 지어놓은 게 있는데요. 지평선 위에 항아리가 둥그렇게 앉아있다. 고비 좁다 못해 둥실 떠있다. 둥근 하늘과 둥근 항아리와라고 이제 이렇게 읊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달 항아리에 매료된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화백과 평생 교유했던 미술사학자 최순호 이 선생은 그 무량수전 뭐 배울림 기둥에서 그분이죠. 그분도 이제 1963년 4월 17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잘생긴 며느리라는 제목의 그런 칼럼을 기고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노 감상가 한 분이 시원하고 부드럽게 생긴 큰 달 항아리를 어루만져 보고는 잘생긴 며느리 같구나 라고 했다고 소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사학계 거의 고전같이 읽는 책을 쓰신 분이라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달항아리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지상에 보이는 첫 번째 이름이 최순우 선생이 얘기한 건데요. 잘생긴 애인감, 며느리감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그런 선조들이나 자기의 당신의 어떤 그런 그 안타까움 이런 걸 또 얘기를 한 거죠. 이 달 항아리를 일컬어서 또 잘생긴 며느리다라고 표현한 것도 그때부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비유를 잘합니까? 완전 이 탐나게 비유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절묘한 표현인데요. 원형을 이루다가 조금 이질어지는 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백자 항아리 닮았다라는 거고 사람들은 또 달을 보면서 저마다 다른 달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름다움을 저마다 발견하게 되고 다른 상상의 나래를 편다라고 해서 뭐 그 달 항아리는 새로운 영감과 창조의 세계로 이끄는 또 다른 문이다. 그래서 달 항아리 이 문이 어떻게 보면 영어로도 문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또 그럴듯한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거슬리는 표현이요. 보통 며느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안 쓸 것 같은데 잘생긴 며느리. 예전에는 우리가 이 뭐 잘생긴 맏며느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월이 변하면 인식도 변하니까 예전에는 뭐 둥글둥글하니 온화하게 생긴 그런 여성을 두고 부잣집 맏며느리니 잘생긴 며느리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1963년에 표현을 쓴 거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달 항아리를 보고 잘생긴 며느리 운운하는 것은 뭔가 좀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백자대우에서 이 공식 국보 명칭이 달항아리로 바뀐 거는 언제쯤이에요? 이게 그 2000년대 초까지는 학술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터부 시대였는데요. 2005년에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첫 전시 제목을 백자 달 항아리 특별전이라고 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었고 마침내 2011년에 국보 명칭을 백자대우에서 백자 달 항아리다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름 바꾼 거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릇의 크기 형태 기종을 가지고 뭐 백자대원이 백자대항이라고 했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그런 대중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산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백자 특별전 저도 한번 좀 시간 내서 가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고고미술사학자 김원년 선생이 한마디가 백미인데요. 백자 감상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조선 백자의 미는 이론을 초월한 백의 미다. 이것은 그저 느껴야 하오. 느껴서 모르면 아예 말을 마시오. 여기에 무엇 새삼스럽게 이론을 캐고 미를 따지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가서
조선의 백자 특별전을 그저 느끼고만 왔습니다.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느끼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엠마 미첼의 야생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평화와 사랑, 이해와 관용 등의 멋진 말들이 떠오르지만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작가 리베카 솔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반대말은 바로 정원이라고 말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삶이야말로 전쟁과 폭력과 그 모든 끔찍한 갈등의 반대말이 아닐까요? 꽃과 나무와 풀과 뿌리의 향기, 싱그러운 생명체를 쓰다듬고 보살피는 인간의 열정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전쟁의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인류의 고유한 힘일 것입니다. 엠마 미첼의 야생의 위로에서도 저자가 우울을 견딘 최고의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었지요. 팬데믹 시대를 견디게 해준 내 안의 작은 위로도 바로 식물을 바라보는 시간의 기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식물들은 제 나름의 미세한 몸짓과 독특한 향기로 자신만의 뜻을 표현합니다. 동물들처럼 소리를 내며 몸을 움직이는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식물들은 분명 자신들만의 표현법을 갖고 있습니다. 해가 비치는 곳으로 몸을 한껏 기울여 자신이 햇살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면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식물들이 겉보기와 다르게 매우 적극적이고 강인하며 역동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움직이고 있는 제 삶을 생각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